경기 침체로 글로벌 교역량이 줄면서 해상 운임이 연초 대비 7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내년 물동량 감소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적선사인 HMM의 실적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과 알테오젠 등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유망 후보 물질을 자회사로 이전한 뒤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동제약과 알테오젠 소액 주주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유업계가 우유 원유 가격을 1리터당 52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리터 우유 가격이 500원 안팎 오르는 것을 비롯해 유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가 월 5,500원을 부과하는 광고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베이직 요금보다 4,000원 저렴한 대신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배성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배 기자. 네,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340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중화권 증시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고 또 뉴욕 증시 하락세 여파가 그럼으로 인해서 좀 제한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조 속에 항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5% 전거래일 대비 5%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주목을 했던 게 이 기업들의 자금 경색 문제인데 특히 지금은 이제 보험업권이 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흥국생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DB생명이 또 신종자본증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DB생명은 오늘 13일 예정된 이 300억 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화 채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신종자본증권을 콜옵션을 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 자본시장의 경색 단상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DB생명과 투자자 간의 어떤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올해 말까지 생명보험사들의 유동성 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어떤 그런 조치를 오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뭐 기존에 5년, 10년 주기로 갚아나가던 갚고 다시 또 새로 빌리고 하던 그 관행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보험사들 중에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아야 되는 그런 보험사들이 이 외에도 더 있습니까? 네, 좀 더 알아봤는데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 이 콜옵션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의 채권 총액이 약 한 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달 말에 롯데손해보험을 시작으로요. 내년 5월까지 하나생명과 메리츠화재 그리고 KDB생명이 대상입니다. 900억 원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하나생명의 10억 달러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의 규모도 지금 35조 원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고 올해보다 20%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어떤 단기 자본시장의 경색이 외화 조달 시장까지 옮겨 붙으면서 이와 좀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우려들이 자꾸 쌓여서 그런지 오늘은 또 우리나라 이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크게 올랐다고 하던데 더 올랐다 이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CDS 프리미엄은 이 국가 신용도의 위험 수준을 보여줍니다. 설명을 좀 가져왔는데요. CDS는 채권이나 대출이 부도가 났을 때 이 원금을 돌려받는 파생 상품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대외 신인도를 알 수 있는 어떤 좀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달리 말해서 이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이 채권 발행국이나 아니면 채권 발행 기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부도가 날 위험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74.98bp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전해드렸을 때가 70bp 수준이었는데 오전 한때 오늘 75.61bp까지 오르면서 75선을 뚫었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냐면 2016년 2월 이후에 6년 만에 어떻게 보면 부도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올해 1월만 해도 21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이걸 따라서 이제 70bp 선을 오늘 그러니까 그 5년물 CDS가 70bp를 넘기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6bp 올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적은 수준인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보통 뭐 하루 단위로 오르고 내리고 이러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이 CDS 상당히, 프리미엄이라는 게. 상당히 가파른 폭이라고 하루 만에 10%가 올랐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CDS 프리미엄이 일본을 앞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74, 일본은 31, 홍콩도 뭐 41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만 좀 지나치게 너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강달러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달러 선호가 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좀 달러 유출의 우려가 좀 커졌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 차이나런, 그러니까 이 중국의 신용 리스크가 우리 신용 리스크로 이제 옮겨붙는 이런 우려가 또 불거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여기에 최근에 또 레고랜드 때문에 불거진 이 자금 경색까지 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치명적인 요소, 바로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북한이 사실상 이제 어제 새벽부터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 그러니까 어제 하루 내내 도발을 이어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오전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고요. 저녁에는 이 한미의 연합 공중훈련 연장에 대한 비난 담화를 쏟아낸 다음에 또다시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포병 사격까지도 있었고, 예. 또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군용기 180대가 비행 항적이 식별됐다고 하면서 군이 대응에 나선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관련 리스크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예. 원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그렇게 막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더 강대강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도 좀 타격을 줄 위험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준다.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국채의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유의해서 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한 주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어떤 일정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뭐 이번 주에 이어서 굵직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주 중반 수요일쯤에 미국의 이 중간 선거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CNN에 따르면 이 하원에서 공화당 승리 확률이 84%, 그리고 상원에서 공화당 승리 확률이 53%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10일 저녁에는 미국에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 전년 대비 8.1%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가격이 굉장히 변동이 심한 식품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빼는 근원 물가 또한 6.7%가 오르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또 MSCI 반기 리뷰가 나올 예정인데, 시젠이나 SK케미칼이 편출이 되고 현대미포조선이 편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오늘 밤 미국의 10월 고용 보고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잘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 같네요.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해운 기업 업황이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교역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진짜 겨울은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정 기자, 일단 얼마 전에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 전해주셨는데 지금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해상 운임, 그러니까 배로 짐을 실어날 때 치르는 비용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가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그러니까 공산품을 주로 실어나르는 배의 운임 지수가 2,000포인트가 깨졌을 때 제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은 1,679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철광석, 곡물, 석탄 같은 원자재를 나르는 벌크선 지수는 5,650포인트에서 1,290선까지 밀렸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해운 운임이 800에서 1,000포인트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최대 50%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인 겁니다. 한마디로 좀 수익성이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미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앞으로 반 토막이 더 날 수도 있다.
이게 왜 자꾸 떨어지는 겁니까? 네, 근본적인 이유는 실어나를 짐이 없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배는 충분한데 이제는 실어나를 짐이 줄어든 거죠. 지난달 초에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60여 편이 취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보통 해운업계에서 3, 4분기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성수기를 앞두고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를 확보해 두는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기에 대규모 컨테이너선이 결항된 거는 물동량, 그러니까 실어나를 짐이 줄어든 현상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도 좀 한 가지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사례가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은데 문제는 해운 업계가 내년 초가 더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규모 해운 기업들, 뭐 HMM이 대표적이겠는데 예. 이런 해운 기업들은 화주들과 1년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1,600포인트 수준의 운임 지수, 요거는 단기 스폿 운임이거든요. 근데 이 운임 지수가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이 나왔잖아요. 예. 화주들로서는 1년 장기 계약을 맺을 때 앞으로 운임이 더 내려갈 거니까 이제 금액을 더 내려줘, 장기 계약을 할 때 예.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까지 운임이 높았을 때 맺은 장기 계약, 그러니까 1년짜리 장기 계약이 거의 끝나가는 건데 향후 이제 내년 초에 장기 계약을 다시 맺을 때 본격적으로 화주들이 선사를 상대로 복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인 겁니다. 여기에 기존의 선사들이 이제 워낙 운임 지수가 높으니까 미리 발주해둔 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초에 대거 좀 들어옵니다. 예. 기존 선봉량의 7에서 8% 수준의 배들이 새로 들어올 건데 실어나를 짐은 이제 줄어들어서 꺾이는데 배는 늘어나는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증권업계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물동량 자체는 지금 뭐 계속 안 좋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전망을 보더라도 내년도에 그렇게 경기가 좋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수요 대비 이제 공급 증가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공급 압력이 더 심해지는 거죠. 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유럽권에서 해운 탄소 감축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줄여라, 이런 규제인 거죠. 내년 1월부터 선박에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 만약 여기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선박을 줄이거나 아니면 연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속 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업황 자체도 꺾이는데 환경 규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해운 업계로서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해운 탄소 감축 규제, 지금 여기에 우리 선사들이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뭐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대형 선사들은 아직 무리는 없다는 수준인데요. 이제 이게 A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많이 내놓는데 이게 감축 규제가 점점 고도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내년에는 좀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가도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이제 B, C 등급으로 순차적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운 업체들의 부담은 좀 커지는 상황인 겁니다. 매년 계속 갱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군요. 여러모로 지금 해운 업계에 좀 악재가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국적 선사죠. HMM은 분위기가 지금 그럼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아직은 HMM은 버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에서 HMM의 현금성 자산은 11조 3천억 원, 그리고 부채 비율은 45.7% 수준으로 재무 상태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1, 2분기에 비해서 떨어진 수치긴 하지만 3분기에도 2조 5천억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상황이고요. 특히 HMM은 글로벌 선사와 비교해서 높은 수익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렇게 실어 나를 때 해운 업계들이 쓰는 단위가 TEU라는 단위인데요. 이 1TU당 수익은 HMM이 2,622달러로 머스크나 짚라인 같은 글로벌 선사에 비교해서 세계 1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실 있는 경영을 해왔다고 읽히는 부분인 거죠. 예. HMM 측은 이런 이제 내실 있는 경영에 대해서 타 업체와 비교해서 중대형 선박 비율이 높은 것, 그리고 선박 수요가 몰릴 때 대형 선박을 적시에 좀 배치한 것을 수익성 향상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또 HMM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도 스크러버라는 오염물질 감소 장치를 대부분 설치를 했거든요. 예. 미래 친환경 선박이 아직 LNG선일지 수소일지 암모니아일지 판가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은 화석 연료를 계속 써야 되는데 오염 저감 장치를 몇 년 전부터 미리 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선박 운영 측면에서
이제 좀 비용 효율성이 좀 보장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HMM 실적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까지 사실 6분기 연속은 차상 최대 실적을 내다가 이 흐름이 좀 꺾였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전망 나오는 걸 보더라도 2분기보다도 좀 꺾일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민영화를 추진해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매각 적기를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해운업계에 이제 추세가 꺾일 거라는 추세는 이제 사실상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HMM이 아무리 내실 있는 경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거든요. 성수기인 3분기 실적이 네, 이제 전망치죠. 3분기 전망치가 2분기보다 꺾일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만 봐도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을 지났다는 것은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해운우님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매각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도 오르고 HMM의 덩치까지 커지면서 이제 살 수 있는, 베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좀 적절하게 이제 운임이 떨어졌으면 다행인데 이제 너무 가파르게 또 이번엔 떨어지는 거죠. 보통 해운 경기는 한 번 떨어지면은 장기간 그리고 그 금액이 좀 막대하게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해운 기업을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민영화를 하기보다는 장기간으로 매각을 좀 준비하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민영화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운임이 높을 때 HMM을 매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적기를 놓쳤다기보다는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해운 운임이 정상 수준을 찾아가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제대로 된 주인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발언으로 봤을 때 HMM 민영화는 대우조선 해양대처럼 급박하게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글로벌 해운업계는 공격적 투자를 좀 단행을 하고 있거든요. 항공이나 육송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HMM 민영화가 시기가 너무 늦춰진다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교훈 교수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이 실기하면은 첫째는 투자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해운만 늘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게임은 다른 부대적인 종합물류, 3PL이라든지 계약물류, 뭐 항공이라든지. 네, 정부가 예상하는 민영화 완료 시점이 2025년이라고 하던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정부가 지금 해운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좀 내놨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3조 원을 투입해서 해운업계를 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지난 2017년 한진해운이 해운 경기 침체가 너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사실 국민적인 좀 자존심도 상했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를 미리 대응한다는 측면이 강한데요. 먼저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과 M&A를 지원해서 최대 1조 원 규모의 편들을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패키지에 3천억 원, 그리고 해양진흥공사가 50척 선박을 임대하는 비용으로 1조 7천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5년이면 비정상적인 운임이 정상화될 거다. 그리고 2027년까지 위기를 발판 삼아서 국적선사의 수송 능력을 지금보다 20% 높이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과거 업황 부진 여파로 큰 아픔을 겪었던 해운 업체들인데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서 재도약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네, 올해 소액주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쪼개기 상장 논란이 제약 바이오 업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 출입하는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보통 이제 자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걸 우리가 쪼개기 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좀 다른 개념의 쪼개기 상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망한 후보 물질까지도 계열사로 넘기는 그런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어디가 이런 형태입니까? 네, 대표적으로 아이디언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DB금융투자를 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이제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예. 아이디언스는 일동제약그룹의 지주사인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데요. 신약 개발 전담 목적으로 2019년 5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회사를 만들었으면 이제 또 일감이 있어야겠죠. 아이디언스는 일동홀딩스의 또 다른 자회사인 일동제약으로부터
베나다파립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물질은 암세포만 죽이는 그 표적 항암제로 그 일동제약이 자체 개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임상 1상 결과까지 나왔고요. 당초 일동제약은 이 물질을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언스는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2020년부터 3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발 단계부터 해서 최종 허가까지 그리고 시판까지를 다 맡아서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밝힌 거죠. 좀 뭔가 수익성을 기대하고 뛰어든 사업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일동제약의 어떤 유망한 이 후보 물질을 또 다른 자회사인 이 아이디언스가 넘겨받았다. 네. 그러면 일단 기분이 좋지 않은 거는 일동제약의 주주들이겠습니다. 네. 그냥은 뭐 안 넘겼을 것 같고 뭔가 당연히 대가 같은 걸 좀 지불을 했겠죠. 네, 뭐 가격을 당연히 이제 지불을 했고요. 금액을 예. 137억 원입니다. 이제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그 일동제약 측은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금액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렇군요. 137억 원이 정말 이제 제값에 받은 거라면 뭐 당연히 문제가 될 게 없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이제 헐값에 넘긴 거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동제약하고 이 아이디언스는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분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 지난해 아이디언스의 결산 보고서를 보면 네. 그 일동홀딩스가 55.6%로 대주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키움, 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 등이 나머지 44.4%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동제약 소액주주로서는 향후 이제 이 후보 물질이 그 개발에 성공을 해서 기대보다 더 잘 팔렸을 때 추가로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예. 참고로 이제 경쟁 약물이 림파자라는 약물이 있거든요. 이게 2017년에는 전 세계에서 이제 3천억 원 정도 팔렸는데 지금은 한 1조 원 이상 팔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동제약과 아이디언스의 사례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이익을 많이 내는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네. 그래도 외부로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은 이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동제약이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라서 이 후보 물질을 넘기더라도 뭐 기업 가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익을 많이 안 내는 회사가 이런 형태의 어떤 후보 물질을 전달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데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의 영업이익이 없는 그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히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후보 물질을 계열사로 넘기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게 이제 증권가 시각이거든요. 예. 이제 알테오젠을 좀 예를 들면 그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라는 곳을 설립을 하고 여기에 아일리아라는 그 글로벌 블록버스터 치료제가 있는데 그 이제 바이오시밀러 판매권을 20억 원에 넘기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수익도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나눠 가질지 이 비율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주주들은 이 과정에서 재산권이 침해된 것은 없는지 좀 회계장부 열람 그 가처분 소송까지 내서 반발을 했고요.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향후 지금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비슷한 곳이 있는데 네. 유틸렉스라는 곳도 유망 후보 물질을 자회사 판틸로고스에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바이오 기업 투자라는 게 당장의 실적보다 어떤 뭐 이 후보 물질의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유망한 후보 물질을 매각한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뭐 적정 가격을 뭐 얼마에 매겼나 제대로 매겼나 이것도 물론 따져볼 일이긴 합니다만 그 자체가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반발이 나올 만 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네. 뭐 이렇게 후보 물질을 계열사에 나눠주게 되면은 해당 물질을 개발하고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자금도 직접 수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서 이제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보 물질을 넘겨받은 자회사가 이제 상장까지 하게 되면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분 가치 희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그 물적 분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보령은 백신을 담당하는 자회사 보령바이오 파마를 그리고 동국제약은 조영제를 담당하는 동국생명과학을 각각 물적 분할을 해서 연내 상장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이제 제값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데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은 것은 아닌지 업계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바이오 업계에 출입하는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우유를 만드는 원재료, 이 원유 가격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습니다. 유제품 가격의 줄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9년 만에 최대, 이게 얼마나 오른 겁니까? 예, 흰우유 1000ml 기준으로 봤을 때 500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기준 전국 흰우유 평균 가격은 2,739원이었는데요. 축산물 품질 평가원 조사 자료입니다. 300원만 올라도 3,000원대에 진입하는 셈인데 흰우유 한 팩 3,000원 시대까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지난해에 있습니다. 당시 원유 가격이 리터당 21원씩 오르자 흰우유가 150원에서 200원가량 비싸졌었는데요. 올해 원유 인상폭은 49원인데 보통 소비자 가격이 10배까지 뛰었던 점에 비춰본 겁니다. 원재료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폭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예, 가장 큰 원인은 먼저 유통 구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유 회사들은 제품을 만들어서 대리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넘기는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은 유통사에서 정해지는데 사이사이에 마진이 붙다 보니까 눈덩이 효과가 생기는 거죠. 처음보다 계속해서 부풀어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네. 가령 축선 농가가 1,000원의 원유를 넘기고 우유 회사와 유통기업이 10%씩 마진을 남긴다고 가정했을 때 원유 가격을 100원 올리면 각자의 마진을 지키기 위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은 121원이 올라야 합니다. 원재료 값이나 출고가, 소비자가 모두 10%씩 올랐지만 액수만 놓고 보면 100원 인상이 최종적으로 121원이 된 거죠. 더구나 유업체나 유통사는 우유 외에 다른 사업도 벌이는데 전체 수익성을 위해선 마진 이상의 몫을 남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이 이런 10배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중간 유통 과정이 참 많은 모양인데 제조사들은 지금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지금 생산 원가 부담이 더 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는 일단 재료값이나 인건비, 물류비 부담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유업계의 발목을 잡는 게 수입 에너지 비용입니다. 공장은 돌려야 하는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석유 가격이 급등했죠. 그럼에도 우유 회사들은 원가가 오를 때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까 싶어서 인상 시점을 최대한 늦춘다고 합니다. 원유 인상 폭과 우유 가격의 차이를 만드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원유는 우유 생산비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데 이 값이 오르면 더 이상 원가 부담을 우유 회사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릅니다. 예. 원유 외에도 미뤄뒀던 생산 비용을 원유가 오르면서 한 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추가 인상이 달라붙어서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물가 상승기에 지금 업체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이 상당할 거라는 건 뭐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만 우유라는 게 또 반드시 마셔야 되는 제품은 또 아니기 때문에 비싸면 또 안 팔리게 되는 거 아닌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맞습니다.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도 그런 반응이 많았고요. 네. 유업체도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입 멸균 우유가 절반가량 저렴한 가격에 팔리는 등 더 이상 국내 우유만 고집하는 소비자들은 장기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죠. 게다가 2026년에 FTA가 발효되면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해외 제품과 결여해야 하는데 가격을 올리다가 소비자들을 다 놓치진 않을까 걱정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유업계 관계자 인터뷰 확인하시죠. 영업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그게 판매량이 떨어지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인상 요인이 많이 영향이 큰 만큼 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매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안을 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같습니다. 국내 우유 산업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다간 국내 우유가 자국민에게까지 외면받으면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우유를 비롯한 농수산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서 식량 자급률이 위협받으면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사실 원유가 들어간 제품이 우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즐겨 먹는 유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뭐 따져볼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제품들의 이 원유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시민들 생활 물가 전반에 굉장히 위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됩니다. 예, 말씀처럼 우유는 우유뿐만이 아니라 빵이나 아이스크림, 과자 등 전방위적인 식품에 사용이 됩니다. 때문에 밀크플레이션 위기가 가까워왔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요. 진정되다 싶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다시 고개를 든 가운데 유업체의 가격 줄인상 위기까지 더해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농식품부 브리핑이 있었는데 관련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전반적으로 소비는 위축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오명류 소비는 줄고 있어서 유업체에서 큰 폭으로
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라는 힘들 것이다.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유업체의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 마냥 인상을 하더라도 그 폭을 최소화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업계로선 수익성 저하에 시달리는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무엇보다 인상된 원유 가격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소급 적용이 되고 있는 만큼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연말까지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유통업계 출입하는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지휘자님 이번에 별점 페스트가 정말 오랜만에 오시고 이번에 빈필 사운드 같이 그렇게 만났을 때 두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의 케미가 상당히 궁금해서 넷플릭스가 앞서 예고했던 광고 요금제가 오늘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구독자 수 급감의 성장성을 고민했던 넷플릭스 새로운 수익 모델인데 관련해서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일단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부터 좀 본격적으로 광고 요금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 요금제 어떤 상품입니까? 네, 먼저 간략하게 광고 요금제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넷플릭스가 제시한 광고 요금제는 월 5,500원으로 바로 위 9,500원인 베이직 요금제 반값 수준입니다. 네. 대신 1시간에 4분에서 5분가량 광고 시청이 필수적입니다. 화질은 720픽셀로 제공되면서 내려받기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라이선스 문제로 일부 콘텐츠들도 좀 시청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요금제가 도입이 됐으니까 이게 좀 성공을 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을까요? 업계에서는 기존 스탠다드나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들이 광고 요금제를 사용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굳이 광고를 보면서까지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심지어 넷플릭스 광고의 경우 유튜브와 달리 건너뛰기 기능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에서 5분 정도 되는 이 광고를 풀로 다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다 보니 예. 갈아타는 고객보다는 가격이 비싸서 구독을 포기했던 이용자들이 신규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클 거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3년 내에 광고 요금제에 나오는 수익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건너뛰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광고를 다 보시는 분들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싫든 좋든 이제 5분 정도 광고를 다 봐야 하는 거니까 이제 광고 주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더 좋은 옵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광고주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 넷플릭스 광고 단가가 일반 방송국 VOD 광고 단가의 3배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제대로 시행되기 전부터 거의 완판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지금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넷플릭스의 좀 기반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면 넷플릭스 이제 시작이 광고 없이 즐기는 콘텐츠 이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정체성을 바꾸면서 새로운 구독 모델을 제시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콘텐츠를 광고 없이 내놓으면서 구독 요금으로 돈을 벌었던 이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건 단순히 요금제 하나를 늘린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수익성에 대한 넷플릭스의 방향성을 수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실제 넷플릭스는 다음 분기부터 구독자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 지난 상반기 구독자 수 급감의 악몽 때문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구독자 수가 급증했던 넷플릭스는 이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 구독자 수가 전분기 대비 2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있습니다. 비록 이번 3분기 신규 구독 예상치보다 221% 증가한 241만 명 신규 구독자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외부 상황에 의해서 구독자 수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또한 3분기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순증 지역이 아태 지역에 몰린 것도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전체 신규 구독자 수 241만 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41만 명이 아태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북미 지역 위주로 성장해왔던 넷플릭스가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가파른 구독자 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구독자 증가를 노릴 수 있는 남은 대륙이 아시아 태평양 또 남미 등지인데 해당 지역은 평균 소득 수준이 북미 지역보다 낮죠. 예. 구독자 수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저가형 요금제가 지금 필요한 때인 겁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지난달 13일 광고형 요금제 세부 사항을 발표한 당일에 232달러였던 주가가 29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도 수익 다변화를 줄 수 있는 광고 요금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적절한 대안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름의 돌파구를 찾고 또 제시를 했고 이게 업계에서도 월가에서도 수익성에 대한 평가가 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국내 OTT 업체들도 빠르게 좀 대응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OTT 공룡이고 가장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예. 이 저가형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국내 OTT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넷플릭스처럼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기에도 이 점유율이 낮다 보니 진퇴양난인 상황인 거죠. 현재로서 기존 구독료보다 저렴한 프로모션을 내놓으면서 구독자 이탈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OTT 공룡인 넷플릭스와 점유율 싸움을 벌여야 하는 시즌,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기업으로선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겐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지난달 13일 넷플릭스가 광고형 요금제를 확정해서 발표하자 국내 콘텐츠주가 큰 폭으로 뛰었죠. 예. 넷플릭스 CEO가 공식적으로 이상한 나라 우영우나 이 수리남 같은 한국 예, 콘텐츠 기업이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한 만큼 국내 콘텐츠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특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구독자 성장을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이 역시도 국내 콘텐츠 기업의 장기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해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달러화 강세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쇼핑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인수합병 빅딜의 70%가 해외 운용사 차지였는데 국내 운용사들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버거킹, 롯데카드 등 대형 기업부터 굿닥의 운영사인 케어랩스 같은 코스닥 상장사까지 국내 M&A 매물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PEF 운용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5천억 원 이상 대형 M&A 딜 가운데 70%는 해외 PEF 운용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PEF 운용사 이큐티 파트너스도 현재 SK쉴더스에 약 2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 이른바 킹달러를 등에 업고 알짜 기업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달러화가 너무 높다 보니까 똑같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어렵게 100만 원 만들어내는데 걔네는 달러화가 워낙 지금 강세다 보니까 100만 원 금방 만들어니까 우린 더 낼게요 하면 그냥. 최근 700조 원 넘게 운용하는 아폴로까지 조인트 벤처 형태로 한국 진출을 타진하면서 이제 글로벌 4대 PEF 운용사 모두 국내 기업에 대한 M&A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운용사들은 외국계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달러 가치가 지금 20-30% 떴는데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내는 자금력 자체가 20-30%가 다른 거니 무조건 가격 싸움이야. 그 투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국내 PE한테 투자받아야지 이런 건 전혀 없고. 기존 투자처와 유관 기업들을 M&A에 가치를 올리는 볼트온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상황. 하지만 대외 환경 악화에 투자처들이 실적을 못 내자 밸류에이션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기들이 투자받았던 밸류 대비 점점 그거 대비 더 깎여지고 있고 그래서 투자에 새로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 회사를 내가 팔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투자도 있거든. 그런 투자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왜냐면 그것도 사갈 사람이 없어.
국내 PEF 운용사들은 새로 투자하지도 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해외 운용사들의 알짜 기업 독식은 달러화 강세,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한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BNK 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김지원 회장이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임기 5개월을 앞두고 사임한 만큼 이번 의결도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며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외부 인사를 회장 후보로 올릴 수 있다. BNK 금융지주가 최고 경영자 후보 추천 절차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룹 평판 리스크를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외부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기존의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사실상 차기 회장 후보군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김지원 BNK 금융지주 회장은 임기 5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전달한 상황.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탓인데 금융감독원은 BNK 금융지주와 계열사들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BNK 금융과 지역 경제를 잘 아는 인사가 회장직에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차기 회장 후보 내부 출신으로는 안감찬 부산은행장과 최홍영 경남은행장, 이두호 BNK 캐피탈 사장 등이, 그리고 외부 출신으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을 비롯해 안효준 전 국민연금 CIO, 박영빈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이 거론됩니다. BNK 금융지주는 다음 주에도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지원 회장이 사퇴를 발표하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절차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성세환 전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며 혼란에 빠졌던 BNK 금융. 낙하산 인사 우려에 차기 회장 선임을 놓고 또다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앤크루거 전 IMF 수석 부총재가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에 비해 현재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앤크루거 교수는 물가 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높을 경우 가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재화를 사재기 하고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에 눈을 돌릴 유인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보다 더 높여야 한다며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아직 건실하고 물가 상승률이 10%에 육박해 긴축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적용을 3년 미뤄달라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IRA의 청정 에너지 관련 세액 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재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 중으로 IRA 내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배터리 광물 요건에 대해서도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도 직장 가입자처럼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직장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 정산의 대상을 지역 가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도 전년 소득이 늘어난 경우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공단은 2023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 신청을 한 일부 지역 가입자를 상대로 첫 적용을 한 후 2025년부터 모든 지역 가입자로 전면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5년간 1조 3,567억 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했습니다. 양파와 마늘의 가격이 작황부진으로 급등하면서 김장철 물가에 대한 부담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예측 시스템 테란에 따르면 국내산 양파 도매가는 킬로그램당 1,266원으로 1년 전보다 52% 올랐습니다. 또 마늘은 63.9% 오른 6,538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생육기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영향입니다. 다만 배추와 무는 가을 출하기에 접어들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분석하는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금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오랜만입니다.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떴다 비행입니다. 네, 사실 뭐 미국 뉴욕 증시의 상황이 지금은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연방준비제도가 매파적인 기조를 보인 여파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겠죠. 월가 전문가의 시각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시죠. The strength in the market is in the more cyclical names. Some people will call those value, but you really look across all of it because we've got it in consumer as well. It's really cyclical, those that will benefit from an improving economy. And the downside continues to be in the tech, which I think is continued follow through from the wild day we had yesterday with Chairman Powell. 네, 해석을 해보면 이 거시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런 때에는 저물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주목받았던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가치주는 주식시장의 금리 인상 등으로 불안정한 때나 또 경기 침체기에 가치 방어의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치주 중에서도 월가에서 주목하는 섹터는 이 떴다 비행기, 네, 항공주입니다. 예, 요즘 시장이 사실 침체돼서 이런 얘기를 할 틈이 없었는데 좋습니다. 일단 뭐 미국 항공주들 주가 흐름이 사실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도 좀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팬데믹은 끝났다 이런 발언 좀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후 항공주가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주가 추이를 보시면 저점 수준에 있던 9월 30일 주가와 이 단순 비교를 해보면 보잉은 현재 29.45% 올랐고 예. 유나이티드 항공은 25.88%, 아메리칸 항공 14.03%, 델타 항공 13.93% 각각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또 상승을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해외여행 요즘 이렇게 급증하는 거 보니까 또 이해도 됩니다. 이게 뭐 실적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지 어떤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유나이티드 항공의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10월에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예. 여기에 더해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높은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거시경제의 역풍을 완전히 상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항공 여행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단계로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 그리고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인해 여행 수요가 더 늘 것이라는 것, 끝으로 외부 여건으로 항공기 공급이 여전히 빠듯하다는 겁니다. 델타 항공도 같은 기간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에드 바스타인 델타 항공 CEO는 소비자들이 물건보다는 경험에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네. 기업들도 출장을 재개하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 항공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밝혔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수요만 회복된다고 해서 또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니까 항공업계가 좀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수요가 이렇게 꾸준히 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항공주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은 고유가로 인한 항공 비용과 경기 둔화에 따른 우려, 크게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미국의 여행 수요는 받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델타 항공의 자신감 월가에서도 인정을 좀 하는 분위기인데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슈어베스트 역시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사는 대신 경험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여행객들이 늘면서 항공주가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는데요. 현지 시간 10월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여행사들이 판매한 항공권 가운데 출발일이 9월부터 11월 사이인 항공권 판매량이 9% 증가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가족 여행지로 꼽히는 올랜도의 경우는 9월 호텔 수요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9월에 비해서 14% 늘었습니다. 또 10월 호텔 예약 건수도 5%나 뛰었고요. 그렇군요. 일단 미국 내 이렇게 여행뿐만 아니라 사실 국제선 수요가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국제선 수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대형 카드 회사죠.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해외 카드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비자카드는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 연중 계속됐다라고 밝혔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 여행 수요는 연중 우리의 예상을 웃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달러화가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한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방문하는 미국인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은 앞서서 저희가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다뤄봤지만 사실 유가 상황을 보면 또 워낙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뭐 고유가 상황에 따라서 항공 비용에 좀 부담이
부담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행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가격 결정력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운임료의 가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유가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프리미엄 항공권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델타항공은 팬데믹 이전 기준으로 전체 여객 매출액의 35%를 여기서 얻고 있거든요. 프리미엄 좌석은 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출장이나 고소득층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항공편 가격 인상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의지가 또 이런 또 부담을 또 이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우려도 많은 상황이지만 또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월가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항공이나 여행 수요가 고물가나 고유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월가에서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목표가를 높여 잡는 곳에 주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코에는 최근 델타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높여 잡았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즈니스 및 국제 여행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델타항공의 주가도 조만간 80% 이상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팁 랭크스에서도 델타항공을 커버하는 1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목표 주가를 높게는 $74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델타항공은 정제 공장을 직접 소유하고 여기서 항공유를 상당 부분 자체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 측면에서도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델타 항공 이렇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도 실적을 얘기해 주셨는데 3분기도 좋지만 4분기까지 이렇게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좋은 평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다른 기업들은 또 어디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JP모가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목표가를 $81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지금보다 97%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보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목표 주가를 $242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보잉의 발목을 잡았던 방산 산업이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보잉은 도심 항공교통 UAM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오늘 데이비드 칼훈 CEO가 방한해 국내 기업들과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보잉은 물론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기 계획 수정이 부적절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조세연의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국토부의 발주에 따른 것인 만큼 국토부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중앙은행의 강도 높은 긴축에 빅테크들의 성장에 한계가 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마존은 회사 직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모든 부문에서 채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안정적 실적을 내놓은 애플도 고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차량 호출 업체 우버의 경쟁사로 꼽히는 리프트는 전체 직원 13%를 감축하겠다고 통지했고 트위터도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00조 원 이상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스트라이프도 14% 해고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몸집이 불어난 빅테크에 대한 허상이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LS전선이 내년 7월께 해저 광케이블 시공업체 KT 서브마린의 최대 주주로 오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내년 상반기 추가로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KT 서브마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LS전선은 내년 4월부터 넉 달간 콜옵션을 행사해 KT 서브마린 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KT 서브마린 지분 15.57%를 25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작업입니다. 내년 콜옵션 행사를 통해 26% 지분을 추가해 총 42%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LS전선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